The squeeze play, the reason I like this play is that, no market moves straight up or straight down forever, okay? Every market goes through this pattern where it has a lot of movement and then it stops and consolidates for a while. And it's kind of like, it's almost like if you're watching a sprinter. I mean, a sprinter can run the 100-yard dash, but then they've got to stop and they've got to rest, they've got to recover before they can go ahead and do another one. It's the same thing with the market. That velocity cannot be kept forever. What I like to look for is markets that have gone into a quiet period, okay? Now, the nice thing about this is it can be done on any time frame. It could be a quiet period on a monthly chart, okay, if you're looking for a new position trade, or it could be a quiet period on a 5-minute chart. So it's not just one time frame that you're looking at. It's, it's not just one period. So everything's relative based on the chart that you're looking at. 추세는 방향과 강도를 포함하고 있다. 추세의 방향이라는 건 상승 혹은 하락을 의미하고 특정 가격대 안에서 가격이 오르내리는 구간을 횡보한다고 표현하거나 박스권에 머무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매매할 때 그어보는 빗각. 빗각은 상승 추세 중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할 땐 지지 후 반등을 해주는 포인트로 활용되고 빗각을 지지하지 못하고 가격이 이탈했을 땐 추후에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며 추세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빗각과 주요 지지저항선을 함께 사용할 땐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삼각형 모양이 생기기도 하는데 가격이 이 꼭지점에 가까이 갈수록 모이게 되는 걸 삼각수렴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가격이 삼각수렴을 하며 꼭지점에 가까워지는 것은 평소 대비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압축되어 갇힌 상태를 뜻하는데 이렇게 압축된 힘이 터져나오는 순간 해당 방향으로의 강한 추세가 시작되는 걸 투자자들은 매매에 활용하기도 한다. 그 매매 전략의 이름이 바로 스퀴즈 플레이다. 스퀴즈 플레이는 볼린저 밴드와 켈트너 채널 두 개의 지표를 이용해 변동성이 충분히 수축한 상태를 ON으로 쌓인 변동성이 해제되는 순간을 OF로 구분하여 순간 모멘텀과 거래량을 기반으로 방향을 확정해 타겟팅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볼린저 밴드와 켈트너 채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볼린저 밴드와 켈트너 채널은 모두 가격의 범위를 보여주는 밴드형 변동성 지표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변동성과 센터라인 그리고 시장 반응성에 따라 다르게 표시된다는 차이가 있다. 먼저 볼린저 밴드는 SMA를 중심선으로 사용해 표준 편차를 더하고 빼서 상하단 밴드를 구성하게 되는데 상대적인 변동성인 표준 편차가 커지면 이렇게 밴드가 넓어지고 표준 편차가 줄어들면 이렇게 밴드의 폭 역시 좁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20일의 표준 편차 2를 사용하면서 캔들이 밴드 바깥으로 이탈했을 때 체류 시간과 복귀 여부를 기준으로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의 증가와 추세 시작, 지속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한 반면 단독 신호로 사용하기엔 어렵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반면 켈트너 채널은 SMA가 아닌 EMA를 중심선으로 사용해서 절대적인 변동폭인 ATR을 사용해 밴드의 상하단선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ATR이 왜 절대적 변동폭인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에버리지 트루 레인지 ATR은 말 그대로 한 캔들이 실제로 움직인 폭을 절대값으로 측정한 평균값이다. ATR의 핵심은 가격의 상승 하락과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단위만을 보기 때문에 최근 N봉을 기준으로 한 봉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나타내는 것이다. 볼린저 밴드의 표준 편차는 평균을 주위로 분산된 상대적 분포를 나타내는 데 비해 절대적 거리를 나타내는 켈트너 채널의 ATR은 추세가 움직일 때 변동성을 잡아주는 트레일 레일의 용도로 사용된다. 자, 여기서 트레일 레일이란 가격이 움직이는 마지노선처럼 막아주기 때문에 상승장에선 밴드의 하단폭이 지지의 역할을 하고 하락장에선 상단 밴드가 저항처럼 작용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ATR의 수치 자체가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가짜 과열 신호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이 생기는 것이다. 볼린저 밴드가 켈트너 채널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극한 수축 상태가 되면 스퀴즈 온으로, 이후 볼린저 밴드가 다시 켈트너 채널 바깥으로 확장되면서 스퀴즈가 종료될 때 해제 시점의 모멘텀 부호와 거래량을 파악해서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바로 스퀴즈 플레이의 핵심 전략인 것이다. 하지만 스퀴즈 플레이가 처음 등장한 2000년대 중반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스퀴즈 플레이의 창시자인 존 카터는 스퀴즈 플레이의 한계를 4가지로 정리했다. 그 첫 번째가 마이크로 구조의 가속인데, 기술과 개념이 발전함에 따라 투자 시장에도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란 사람이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고 미리 짜둔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매수와 매도를 실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AI 매매가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초고속으로 미세 차익을 노리는 걸 흔히들 고빈도 매매, 영어로는 하이어 타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알고리즘 주문이 많아지면서 아주 짧고 빠른 가짜 돌파가 늘게 되었는데,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세팅된 알고리즘 로봇들이 우르르 붙어서 0.1초에서 수초짜리 페이크를 자주 만드는 과정에서 호가가 적은 틈, 그러니까 중간에 매집 물량이 없는 구간에선 순간 체결 스파이크가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현상이 일어난다. 평균적인 호가에서 진행되는 알고리즘 체결은 체결 스파이크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가끔 중간에 붕 뜨는 호가가 적은 구간에서 발생하는 체결은 상대적으로 체결량이 많아 보이기 때문인데, 이 순간을 스퀴즈 플레이에선 확장 신호로 인식했다가 호가가 적은 틈을 지나게 되면 체결 인식량이 다시 평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스퀴즈 플레이의 방향이 곧바로 반납되는 휩소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선 확장 신호만 보고 진입하는 초진입 추격은 손실 클러스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그리고 스퀴즈 플레이의 두 번째 한계는 파생 옵션 시장의 영향력 확대 때문에 나타났다. 현물 시장보다 옵션 시장에서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해지 주문이 현물 가격을 한쪽으로 급하게 움직이거나 밀고 있던 힘을 갑자기 빼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옵션 만기나 리밸런싱 때 이런 상황이 더 자주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신호들은 현물 변동성을 비선형으로 만들어서 스퀴즈 플레이의 확장 후 바로 죽어버리는 휩소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옵션 영향으로 현물 시장이 움직일 땐 실제 자금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파악해서 신호를 한번 걸러주는 게 필수 과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퀴즈 플레이의 세 번째 한계는 레짐의 롤러코스터 현상이다. 여기서 레짐이란 간단히 말해서 시장 상황을 의미하는데, 시장 상태는 고변동, 저변동, 추세, 횡보 같은 상태가 시간에 따라 전환되고, 같은 전략이라도 이 시장 상황, 레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는 개념을 말한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코비드19 이후에 저변동성에서 고변동성으로 갑자기 바뀌는 레짐 전환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는데, 같은 파라미터가 연도, 자산 세션마다 성능 편차가 커지게 됐고, 이를 증명하듯이 요즘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시장 분위기가 날아갔다가 고꾸라지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주 레짐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은 한 가지 세팅으로 오래 버티기 힘들다는 말과 같다. 그렇기에 이럴 땐 비슷한 레짐의 성격들을 묶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수정하거나 켈트너 채널의 ATR 배수를 바꿔서 기준점을 폭넓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스퀴즈 플레이의 한계는 247 시장의 효과다. 247, 일주일 내내 24시간 열려있는 장을 말하는데, 미장도 대부분 시간대가 열려있긴 하지만 본장,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등 세션이 교대하는 타이밍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이럴 땐 RVOL과 변동성의 주기가 뚜렷해지고 특정 시간에 오프 신호가 예고 없이 난사되기 때문에 노이즈를 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다르다. 암호화폐는 24시간 내내 본장이 열려 있다. 물론 미장 시간대에 맞춰서 거래량이 확 붙거나 죽기도 하지만,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오프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 추세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스퀴즈 플레이를 진행할 때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럴 때는 RVOL을 기준으로 세션별로 다르게 가져가는 전략을 통해 보완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지표가 화면에 보이는 어드밴스드 스퀴즈 플레이다.
있다. 기존 볼린저 밴드와 켈트너 채널을 같이 확인할 때 이렇게 밴드의 한쪽만 이탈한다거나 이탈 신호 발생 후 바로 회귀하는 등 애매한 신호를 걸을 수 있게 알고리즘 시스템을 적용해 신호로 나타나게 만들었다. 볼린저 밴드가 켈트너 채널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수축 구간이 시작될 때 지표 아래에 빨간색 삼각형이 나타나고 수축 구간이 끝나게 되면 빨간색 역삼각형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확장이 시작될 땐 지표 아래 초록색 삼각형, 확장이 끝나면 초록색 역삼각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수축이 끝나면 당연히 확장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보완된 스키즈 플레이는 수축과 확장의 반복이 아니라 수축, 중립, 확장, 중립, 수축, 중립, 확장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중립 단계가 들어가는 이유는 수축의 조건과 확장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인데 어드밴스드 스퀴즈 플레이의 수축 시그널 발생 조건은 볼린저 밴드가 켈트너 채널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일정 비율 이상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 채널의 거리가 비슷하게 위치하고 있으면 금방 재이탈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실한 타이트 마진을 두고 들어와서 수축 시그널이 발생하고 타이트 마진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중립 구간으로 들어서는 역삼각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확장 조건은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켈트너 채널을 동시에 돌파했을 때 확장 시그널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밴드 한쪽만 돌파하게 될 경우 확장 시그널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시그널들을 통해 기준을 잡고 2차, 3차 검증을 하기 위해 히스토그램으로 표시되는 모멘텀과 보라색 선으로 표시되는 RVOL을 같이 활용해 매매를 진행하는 어드밴스드 스퀴즈 플레이. 그 사용 방법을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어드밴스드 스퀴즈 플레이와 볼린저 밴드 두 개의 지표만 차트에 띄워둔 상태에서 매매를 시작하겠다. 볼린저 밴드를 남겨두는 이유는 상대적 변동폭인 표준 편차의 크기를 조절해서 매도할 타이밍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볼린저 밴드의 설정에 들어가 기준선 종류를 기존 SMA에서 켈트너 채널과 똑같은 EMA로 바꿔준 다음 중심선을 제거해준다. 그리고 길이 값을 21로 표준 편차를 3으로 설정해주면 준비는 끝이 난다.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때 확장 신호를 의미하는 초록색 삼각형이 나타났을 때 RVOL의 수치가 0보다 미만이면 해당 포지션에는 진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RVOL 수치가 0보다 작다는 것은 해당 확장이 옵션 대비 변동성에 의한 것으로 간주해서 진입하지 않고 적어도 RVOL이 0보다 큰 양수의 상태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손절가를 잡기 위해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활용하는데 매도 타이밍은 밴드 상단 이탈 또는 확장 마무리 신호 그리고 모멘텀 라인의 축소 이 세 가지로 파악을 하게 된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15분봉이다. 가격이 떨어지면서 밴드 하단을 밀고 내려가는 상황인데 모멘텀 오실레이터를 보면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RVOL의 수치 역시 양수를 띠고 있는데 이는 앞서서 말한 거래량이 적은 중간 갭을 띄우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에 가격이 띄어져 있는 상태에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거래 체결 가격은 낮아지고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거기다 동시에 확장 시그널인 초록색 삼각형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하도록 하겠다. 이때 손절가는 원래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으로 정해야 하지만 진입 캔들의 저점이 볼린저 밴드 하단보다 더 아래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번엔 진입 캔들의 저점으로 설정을 하고 기다려보자. 이쯤에서 갭이 끝나 강하게 한번 치솟아주고 지금 매수세가 어느 정도 소비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선 이 다음 움직임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눈치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RVOL의 수치가 순간 바닥으로 박히고 모멘텀 오실레이터 역시 노란색으로 전환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뒤따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실레이터가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 그렇다는 건 이후에 작은 상승이 한 번 정도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밴드의 폭이 좁아지면서 확장이 끝난다라는 신호가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모멘텀 오실레이터는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캔들이 밴드 상단을 이탈하면서 매도 시그널이 발생했지만 지금 추세가 모였다가 다시 확장되는 재확장 신호가 발생하면서 RVOL의 수치가 다시 양수로 돌아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지션을 매도하지 않고 조금만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확장이 멈춘 다음 상승 추세가 끝이 나고 밴드의 폭이 좁아지기 시작했다. 이제 여기부턴 다시 상승 타이밍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량 매도를 진행해주겠다. 방금 진행한 매매에서 스퀴즈 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판단 요소를 사용한 것 같다. 스퀴즈 플레이에서 진입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RVOL의 수치를 활용해서 진짜 신호와 가짜 신호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그만둘 때는 모멘텀 오실레이터, 밴드의 확장, 그리고 RVOL의 수치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매매를 진행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확실히 끝났는지 확인을 하고 매도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스퀴즈 플레이는 시장 심리를 파악할 때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반대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할 때도 똑같이 수축 시그널인 빨간색 삼각형을 보고 진입을 하게 되지만 이때도 매수 포지션과 동일하게 RVOL이 양수일 때 진입을 해야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의 차이는 삼각형 진입 색깔 그리고 오실레이터의 색 차이 이 두 가지 정도만 파악하면 매매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간혹 수축이 끝나는 빨간색 역삼각형 시그널과 확장을 의미하는 초록색 삼각형이 동시에 발생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RVOL의 수치를 무시하고 바로 해당 방향으로 진입을 해도 좋은 시그널이다. 다만 그 시그널은 순간 치고 빠지는 초단타 전략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를 볼린저 밴드 하단선으로 정해두고 손익비 1:2 정도로 해서 짧은 수익 구간을 노리는 전략으로 사용하면 좋다. 오늘은 이렇게 존 카터의 리스크 관리법과 현재 시장에 맞는 보완된 스퀴즈 플레이의 전략까지 알아보았는데 해당 전략에 사용되는 지표는 당연히 무료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문의하길 바라겠다. 영상을 아래로 내리면 고정 댓글에 지표의 이름과 카카오톡 링크가 남겨져 있을 것이다. 해당 링크로 들어와서 받고 싶은 지표의 이름을 남겨주면 되는데 이 지표는 구독자들에게만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에 영상에 댓글 하나만 남겨주고 본인의 유튜브 닉네임을 같이 첨부해주면 확인하고 전송해드리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하지도 않고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겠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길 바라겠다. 감사하다.